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4,128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6만 5천여 명 줄었지만 광복절 휴일 검사 건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2명 증가한 563명이고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7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한 달 사이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감은 신규 환자 추세와 1, 2주 차이를 두고 연동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모더나가 개발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이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됐습니다. 유럽의약품청과 미 FDA에서도 다음 달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적인 개량형 백신의 승인과 접종을 추진 중이어서 코로나19 백신 2세대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계속된 폭우로 전국에서 주택이나 상가 8,970여 채가 침수됐고 2,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남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150mm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중대형견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유전 질환인 고관절 이형성증을 유전자 가위 기술로 없앤 개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전자 교정을 통해 태어난 개는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관절 탈구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2만 2천여 명 증가한 8만 4,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6만 5천여 명 줄었지만 이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진단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2명 증가한 563명으로 지난 4월 26일 이후 112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710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463명, 국내 발생은 8만 3,665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한 달 새에 8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등 변수를 반영한 새로운 유행 정점 예측치를 오늘 발표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최근 일주일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9일 364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5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무려 8배나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절반은 80세 이상이었고 여기에 60대와 70대까지 합치면 87%에 달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감은 신규 환자 추세와 1, 2주 차이를 두고 뒤따라 움직입니다. 이달 들어 신규 환자가 10만 명 이상 발생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위중증 환자 수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한은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5%까지 올랐고 수도권 준중증 병상은 71%가 찼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복절 연휴와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유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 뒤 진단검사 규모가 다시 커지면 신규 환자 증가 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가철 전에는 주로 수도권 내에서 빠른 증가가 있었다면 7월 말 8월 이후로는 이제 비수도권에서 또 빠른 증가세가 보이고 있고 또 이것이 끝나면은 다시 수도권에서 재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숨은 확진자가 많을 경우 유행이 정점을 지나더라도 확진자 규모는 천천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현재 한국은 물론 지구촌에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사용을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는 물론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대응하는 이른바 이가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 2세대의 막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올해 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이 변이인 BA4와 BA5라는 생소한 이름이 붙은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들 바이러스는 역대급의 면역 회피력과 전파력으로 지난달
한국은 물론 각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New waves of the virus demonstrate again that the COVID-19 is nowhere near over. BA.5는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발병 원인의 70%쯤 차지하며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BA.5 등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이 세계 최초로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국 의약품관리당국은 모더나가 성인용으로 개발한 두 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가 코로나 백신이 안전과 품질 효과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해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형과 지난해 말부터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 BA.1의 항원을 각각 발현하도록 개발된 메신저 리보 핵산 기반의 백신입니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6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가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으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8배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ll, I think what's important about this is that the virus itself is mutating. It's a very busy virus. It's been mutating since its inception. And what this vaccine helps to do is it gives us another piece of armory. 영국은 모더나 이가 백신의 부작용은 기존 백신처럼 가벼운 편이며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다음 달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인 개량형 백신 승인과 접종을 추진 중이어서 코로나19 백신 2세대의 막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앨버트 볼라 최고 경영자가 백신 4차 접종까지 마치고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볼라 대표는 성명에서 화이자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한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매우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지만 상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시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을 시작했다며 현재 격리 중이고 모든 공중보건 조치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테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서 가장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에게 4차 접종까지 허용돼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주류가 된 BA.5 변이에 감염돼 면역이 생겼더라도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에는 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도쿄대 의과학연구소 사토 K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BA.5 변이에 감염된 햄스터 혈액을 사용해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중화항체 움직임을 조사한 결과 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한 활동은 BA.5의 12분의 1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켄타우로스가 감염된 사람에게 염증을 유발하거나 폐를 손상하는 정도는 BA.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목포와 무안 등 전남 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이 남해안으로 남하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남과 경남 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전북과 경북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정체 전선은 내일까지 남해안에 영향을 준 뒤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전성 저기압이 내륙을 통과하며 또 국지성 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해드렸듯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는 것은 강력한 정체 전선의 영향입니다. 밤사이 강한 비구름이 중부에서 남부로 이동해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기상 상황을 김진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마치 장마전선과 흡사한 정체전선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에서 모습을 드러낸 정체전선은 밤사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시간당 최고 140mm의 물폭탄이 서울 강남권 한 지역에 정체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중부에서 남부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한 전국에 3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고 특히 충청권과 호남권에 큰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권의 남부, 전라권, 그리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매우 많은 비,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동반이 되면서 비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폭우에 대한 복구가 채 완료되기도 전에 큰 비가 내리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속 시간이 길진 않지만 100mm 안팎의 비가 추가되면 침수 피해가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었던 토양은 불안정이 심해져 적은 양의 비에도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조금의 강우가 오더라도 금방 토양 내 수분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로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지난 뒤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내리는 등 무더위 대신 주기적으로 게릴라 호우가 나타나겠다며 비 피해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계속된 폭우로 전국에서 주택이나 상가가 9천 건 가까이 침수됐고 이로 인해 2,300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집계한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주택 상가 침수는 8,9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7,900여 건으로 대부분이며 인천 565건, 경기 203건, 충남 137건 등이었습니다. 주택 파손 침수로 피해를 본 이재민이 2,3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1,320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361건 발생했는데 경기가 176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97건, 강원 72건 등의 순입니다. 인명피해는 사망과 실종이 모두 2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충남 부여, 강원 원주시 등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내린 기록적인 폭우 탓에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고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에 이재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이곳은 서울 신림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입니다. 침수됐다는 걸 보여주듯 얼룩진 침대 매트리스가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또 문짝을 잃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 가릴 것 없이 침수 잔해물들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데 침수 직후 상황은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순식간이에요. 몇 분 만에 이게 물이 그냥 급속도로 차가지고 지금 쓰레기 이거 정리가 권하면 된 거예요. 여기 차가 못 다녔어요.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여기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여기 꽉 찼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 인력과 자원봉사자, 구청 공무원까지 투입돼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 인력이 침수 잔해물을 꺼내오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고 자원봉사자는 집안 청소를 맡아 합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만 수해 침수 피해가 6천여 건이나 접수돼 좀처럼 정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우로 집이 물에 잠겨 대피한 이재민들입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와 대피소로 이동한 만큼 또 한 번 폭우가 내리면 더는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건 너무 힘들죠. 여기서는 또 거수할 영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갈 데는 없잖아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그거 제일 걱정된 거죠. 가면 공원 갈 데밖에 없어요 여기요. 한 발목 정도 지금 물이 차 있는데 지금 빨래를 끄집어내야 되고 전자제품은 뭐 할 것 없이. 걱정이 되죠. 많이 되죠. 근데 어차피 뭐 이제 거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복구 작업이 언제쯤 끝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막막한 상황. 또다시 큰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한숨만 깊어갑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올해 중국이 60여 년의 기상 관측 사상 가장 심한 폭염을 경험했다고 관역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전문가를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순샤오 중국기상과학원 선임연구원인 전날 글로벌타임스에 올해 폭염은 1961년 정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기간도 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순 연구원은 종전 가장 더웠던 2013년 중국에서 국지적으로 섭씨 35도 이상의 고온이 측정된 기간이 62일 지속했는데 올해는 이미 14일로 62일을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의 고관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고관절 이형성증은 중대형견의 대표적인 유전 질환인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로 고관절 이형성증을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제거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하고 착한 이미지의 레브라도 리트리버. 하지만 고관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유전병으로 인해 파양되거나 버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관절 이형성증은 품종 유지를 위해 근친 교배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 질환으로 주로 중대형견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고관절 탈구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없앤 개를 복제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고관절 이형성증을 가진 18개월 된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귀에서 피부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체세포에서 돌연변이 유전자를 교정했는데 4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인 프라임 에디터 기술을 이용해 DNA 한 가닥만 잘라내 원하는 염기 서열을 삽입했습니다. 이후 돌연변이가 교정된 체세포를 세포 핵이 제거된 난자와 결합해 복제 수정란을 만들고 대리모에 착상시켜 복제개 2마리, 진과 제니가 태어난 겁니다. 유전자 교정을 통해 태어난 리트리버 제니입니다. 18개월이 된 지금까지 고관절 탈구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유전자 교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광 단백질도 함께 넣었는데 자외선을 비추면 발톱에서 형광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선 영상을 촬영한 결과 원래 개는 골반에 대퇴골이 빠져 있지만 복제개 진과 제니는 대퇴골과 골반 결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라임 에디터 기술은 제4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18개월령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교정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정상 보행도 가능하고 연구진은 중대형 견이 많이 이용되는 마약 탐지견이나 구조견, 안내견 등에 개발한 유전병 교정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소형견의 대표적인 유전성 망막 질환을 교정한 복제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에 비만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꽃봉오리를 모아서 차를 만들어 먹으면 지방 형성을 억제해 체중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꽃의 이름은 로젤입니다. 무궁화와 비슷한 모습이죠. 분류학적으로는 무궁화와 사촌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젤로 만든 차가 바로 히비스커스입니다. 항산화 효과와 비만 예방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차입니다. 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로젤의 사촌인 무궁화에 비슷한 효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원에서 보유한 국내외 무궁화 품종 200여 종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개발 품종인 평화의 비만 개선 효과가 가장 탁월했습니다. 평화 꽃봉오리를 더운 물에 넣어서 차처럼 우려냈는데요. 물 1ml에 10마이크로그램의 무궁화 꽃봉오리 추출물이 있을 때 지방 형성을 65%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히비스커스 차보다 3배 이상 우수한 효능입니다. 앞으로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무궁화 꽃봉오리로 만든 차를 마시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구진은 무궁화의 효능에 대한 특허 출원과 논문 게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주도가 이런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제주형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고 덩달아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깝습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와 교통약자인 고령자가 특히 많았고 관광지인 만큼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중에서도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430억 원을 들여 스마트 신호체계와 교통안전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무단 횡단을 막는 펜스 설치, 고령자 보행자동 감지 시스템 설치 등에도 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 관련 예산은 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총예산 3,475억 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는 충돌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첨단 안전장치 ADAS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안전 위험도 분석으로 사고가 잦은 지방도와 교차로를 개선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도 만듭니다. 이런 대책을 통해 지난 2020년 연간 68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6년 29명으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관계기관 및 부서와 사업을 추진해 OECD 상위권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정부는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촘촘하게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3년 뒤 쏘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본도 대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소형 위성군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우주에서 벌어지는 한일 간 첩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북한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감시할 수 있는 초소형 SAR 위성. 일반 위성을 띄우면 2시간 간격으로 감시할 수 있지만 SAR 위성을 32기 띄우면 대북 감시 간격을 30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초소형 SAR 위성은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조건에서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악천 상태에서도 기존 카메라 방식과는 달리 지구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고 SAR 위성 한 기당 제작 비용은 70억 원으로 대형 위성의 30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무게도 100kg 이하로 더 가볍습니다. SAR 위성은 흔히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현관문과 비슷한 크기와 형태지만 500km 고도의 우주 공간에서 지상의 1m 크기의 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로 SAR 위성 4기를 우주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를 통한 대북 감시 공백이 줄어들고 대외 의존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미 위성을 통해 북한을 감시 중인 일본은 2020년대 중반에 소형 위성 3기를 쏘아 올리고 앞으로 30기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형 위성군 대북 관측 감시망 구축에 나섭니다. 일본의 소형 위성은 무게가 500kg 이하로 400km 고도의 저궤도를 돌며 감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동안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위성 첩보 영역에 우리나라도 도전하면서 한반도 위 우주 공간에서 한일 간 첩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들어 지속해서 약세를 보여온 가상화폐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이 2개월 만에 25,000달러 약 3,280만 원을 찍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한때 2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중순 이후 2개월 만입니다. 비트코인 회복세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투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가상화폐는 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연계성을 보이는데 지난달 나스닥 상승률은 12%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크겠지만 개학 시기가 코로나19 정점 예측 시기와 묘하게 맞물려 불안함도 적지 않을 텐데요. 보다 안전한 학교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